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합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우선 속보로 나온 두 가지 소식을 좀 전에 먼저 분석을 해보죠. 우선 미국의 해군과 해병대가 투입돼서 호르무즈 작전에 돌입했다. 뭐 이란선을 납포했다. 이란 군부가 보복을 시사했다. 이런 소식이 좀 호르무즈 해협 소식으로 전해졌네요. 한마디로 이제 미국과 이란의 합의된 휴전 기간은 이틀 남았어요. 예. 2차 종전 담판이 이제 열린다고는 하는데 미국에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안 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위트코프하고 쿠슈너 이 두 사람만 가고 이란에서는 이 파키스탄에 갈지 안 갈지 전혀 결정이 안 됐다. 예. 지금 말씀하신 뭐 이런 군사적 충돌 때문에 아마 안 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중동 전황에는 먹구름이 잔뜩 더 짙게 끼었다. 지금 한국 증시가 출발을 했는데 불안해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 2차 종전 담판은 질질 끌면서 결론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바로 전투가 재개돼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모든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다 또 때려 부시는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다만 호르무즈 봉쇄가 굳게 유지되는 가운데 이란이 반발하면서 이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그렇지만 이란도 어떤 의지는 있어요. 이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또 휴전이 연장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엔 가장 이게 유력한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의 커튼이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확 떨어지지도 않지만 뭐가 확 좋아지지도 않고 불안한 정세가 지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정확히 이제 디테일을 정리하자면 일본에서 출발해서 호르무즈에 가 있는 세 개의 미국 그 해병 부대 가운데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30일 해병 원정대가 중국을 출발해서 이란으로 가던 대형 화물선 뭐 길이가 앞에서 끝에 이 선수에서 선미까지가 274인지 275m다.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무슨 항공모함 같이 생긴 그런 큰 밴드 이름이 투스카. 이 미 재무부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걸린 적이 있는 배죠. 그러니까 이제 투스카란 말만 듣는 순간 미 해병 30일 원정대가 이걸 이제 정선시켰어요. 소위 말해서 인터셉션. 그 다음에 돌아가라고 이제 회항을 권유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라면 30일 해병 원정대가 기관포를 쏴가지고 기관실에 구멍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진 동력을 상실케 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포라면 저 배로 저건 하나의 모델인데 저기 연기 나오는 그 부분이 기관실 아니겠어요? 예. 그쪽을 때려가지고 일단 거기에 통제실을 망가뜨리니까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선 뒤에 이번에는 처음으로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30일 해병 원정대가 승선을 했다고 합니다.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검문 검색, 이른바 정선에 이은 두 번째 단계 검문 검색을 실시를 했고 회항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안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캡처, 이제 구금 단계, 납포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엄청 반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배에 뭐가 실렸을 것인가? 아직 발표는 안 나오는데 자, 중국을 출발해서 가다가 우리 시간 일요일 새벽 6시 21분쯤에 저 사달이 났어요. 예. 꼭 그 일요일 새벽인데 이게 뭐였냐? 제가 보기에는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이 실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중국이 이란이 원하는 기타 무기 혹은 이란이 너무나 목마르게 원하는 생활 필수품이 실려 있을 수 있어요. 중국이 그런 걸 줄 여력이 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생필품만 나오면 미국이 구금을 시켰다가 풀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만약 여기서 미사일이라도 한 개 나왔다 손 치면은 이건 상황은 대단히 심각해진다.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곤란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고
이걸 위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뭐 제이디 벤스, 루비오, 헤그세스, 레트클리프, CIA 국장 등등의 모든 순회를 다 모아서 회의를 했다고 일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바로 이 투스카의 움직임을 보고 직보가 온 것이다. 자, 이 투스카 과거에도 리스트에 올라 있는 이 앞뒤 길이 275m짜리 이 배가 지금 오만 쪽에서 들어가 가지고 호르무즈 진입을 시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에 대해서 회의가 열렸고 아마 때려라. 그래가지고 사상자까지는 보고가 안 됐는데 이건 공격 행위죠. 사실상 전투 행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뒤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좀 자세한 내용은 다시 좀 상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말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이와 별도로 이제 종전 협상 문제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미 협상단이 파키스탄으로 향했다. 네. 지금 앞서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란은 현재까지는 뭐 협상단을 파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의 저 상태인다면 우리는 약간 갈 수 없다. 라는 식의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네.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라그치가 갈지 혹은 그 위에 갈리바프가 갈지 전혀 결정이 안 됐다고 하지만 결정이 안 됐을 리가 있어요. 1차 때 갔던 멤버들인데 또 갈 사람은 저 두 사람밖에 없다. 그런데 아직 결정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이 투스카가 피격된 데 대한 어떤 분노 이란 군부내의 초강경파들이 야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거기를 가? 자존심도 없냐? 뭐 이렇게 된 것이고 기존의 고농축 우라늄의 반출 문제에 대한 어떤 이란 측의 양보가 전혀 없다. 또 미국이 그 대가로 해주기로 했던 동결 자산의 해제라든가 뭐 그 동결 기간도 20년, 5년 뭐 밀당을 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못을 박았잖아요. 네. 20년도 안 된다. more 20년. 20년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갈리바프하고 아라그치가 이슬라마바드로 날아갈 명분이 없어요. 그 명분이 지금 상실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가더라도 막판에 가거나 아예 안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미국 측이 알았기 때문에 제이디 벤스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예. 자, 벤스가 안 가는 순간 저 회담은 100%로 잡았을 때 비중이 한 30%로 떨어져 버렸다.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벤스 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않기로 완전 문제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 후에 다시 한번 좀 바뀌긴 했어요. 다시 보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흔드는 거죠. 흔드는 겁니까? 흔드는 거지. 그러니까 네. 이 트럼프 말은 트루스 소셜을 계속 봐야 돼요, 우리가. 5분 예. 뒤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이제 안 간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거 안 가면 우리가 더 걱정인데. 그렇게 왜냐하면 안 오면 이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쓸게요. 치킨 게임이에요. 네네. 영미권에서 치킨 게임은 뭐냐? 담력 작은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조폭 영화에도 나오지만 뭐 침목 위에 둘이 누워가지고 열차가 달려오는데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지는 거. 미국에서는 뭐 영화에도 많이 제임스 딘 나왔던 영화에도 있죠. 두 대의 자동차가 절벽으로 달린다. 먼저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는데 절벽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이기는. 그러다 떨어져 죽죠. 이런 식의 치킨 게임인데 이거를 호르무즈를 봉쇄, 재봉쇄, 3중 봉쇄, 4중 봉쇄하면 누가 더 깝깝하냐. 제가 보기엔 단연 이란이고 그 뒤에 있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투스카를 때린 겁니다. 투스카를 때렸다는 거는 사실상 중국을 뺨을 친 거나 똑같아요. 중국에서 출발한 배를 미 해병대가 멈춰 세우고 기관포로 그 연평해전 생각해 보세요. 네. 안 죽었다고 아무도 보장 못 해요. 기관포로 지금 거길 때리고 미 해병대원들이 소위 중국 배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미국이 우리에게 공격한 거 아니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극단적 상황은 피하겠지만 벤스가 간다 안 간다 계속 말은 있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벤스가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갈리바프하고 아라그치가 간다는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제일 바쁜 사람은 파키스탄의 두 사람 샤리프 총리하고 아심 무니르
군 최고사령관만 지금 연락에 뛰어다니고 있는데 지금 뭐 모든 취재진이 이슬람마바드에도 가 있고 그 옆에 있는 라와힐디라고 또 조그만 데가 있어요. 제2의 도시. 여기가 지금 철저한 취재진들이 가 있는 상태에서 완벽한 뭐 봉쇄를 했다는데 아니 JD 벤스가 무슨 공격 위험을 느껴서 안 갔다 그러는데 미국 부통령이 파키스탄 가서 암살당했다가 무슨 일이 날라고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핑계입니다. JD 벤스가 안전 경호상의 문제로 안 간다는 거는 미국 측에서 야 니네가 뭐 부통령 정도가 움직일 만한 거리를 안 주니까 우리가 지금 갈 결단을 못 내리는 거야.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생각해 보시면 토요일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직접 간다는 소리까지 나왔었잖아요. 예, 그랬죠. 분위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분위기가 좀 식어가고 있다. 자,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앞에서도 일부 이제 박상규 평론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란 아그라치 외무장관이 해협을 개방한다고 완전 개방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란 군부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그건 안 돼. 전면 폐쇄하겠다. 오히려 이란 외무부를 나무라는 외무장관을 상당히 야단치는 장면이 공개적으로 노출이 됐고 또 인도 선박 두 척을 인도 선박을 공격했다. 한 척이라는 얘기도 있고 두 척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인도 선박을 공격했다. 이런 상황으로 점점 좀 이란의 상황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 투스카가 공격되기 전의 상황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상황인데 예. 이 상황은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인도 하면 대표적인 친이란 국가입니다. 지금 이재명도 가 있죠. 예. 국빈 방문하러 인도 가 있고. 그러니까 인도는 세계 최대의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뭐 상당히 이 등거리 외교. 그러니까 등거리 외교라는 건 아시다시피 거리를 똑같이 유지하는 거죠. 세시의 외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시의 외교는 그냥 말로만 한 그 측면이 강한 반면에 인도는 핵무기 보유국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엄청난 포텐셜, 두뇌 자원도 많고 또 거의 전 인구가 영어를 쓸 줄 알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IT 데이터 센터, 전화 콜센터가 다 인도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를 왜 이렇게 장황히 설명드리냐면 인도 배는 공격 안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란이 밖에가 그 호르무즈 해협 밖이 꽉 막혀서 숨을 못 쉬게 생겼으니까 열받으니까 자기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통과시켜 줘야 되는 통과시켜 줘 왔던 인도 배를 공격을 한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혁명수비대의 무슨 고속정 같은 게 가가지고 인도 화물선에다가 막 그 사격을 가해가지고 그거는 기관실이 아니라 선체에 구멍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 지금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아니 총을 쏠 때가 따로 있지. 그 뭐 우리한테 총을 쏴? 우리 화물선에다 우리 유조선 두 척인데 한 척은 또 유조선이래요. 엄청난 규모의 VLCC급 굉장히 큰 그런 유조선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이 총질을 하니까 이란이 지금 완전히 열받았죠. 그건 뭐냐면 이란 입장에서는 밖에서 목이 졸리니까 막 안에서 막 여기 잡은 거를 미군을 공격할 힘도 없고 재간도 없으니까 우방국으로 분류되던 그러니까 인도를 공격함으로써 우리가 이만큼 지금 다급하다는 걸 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인도도 이제 이란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그 자세가 좀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엄청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막으면 깝깝한 사람은 어디냐? 일단 중국이 제일 깝깝할 거고 그 다음에 한국도 깝깝해요. 지금 그 강훈식이 발표하기를 사우디 얀부항에서 지금 유조선 한 척 빠져나왔다고 지금 아주 뭐 지난주에 난리 났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얀부가 어디로 나옵니까? 바브엘 만데브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지금 후티 반군을 움직여 가지고 또 막는다고 또 설치잖아요. 그 이란이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종용 내지는 압박 권유한 건데 예. 그렇게 되면 한국은 호르무즈 마친에 막혀 있는 26척도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 한 대 빠져나온
지금 그 옆에 있는 그 양부에서 저 바브알만 대부 겨우 빠져나온 지금 반대편 지도를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막히면 저는 한국의 지금 이 원유와 또 천연가스 사정은 정말로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과 이란, 인도, 중국 이 문제로만 보셔서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이면에 한국 정부의 목도 지금 엄청 졸리고 있다. 이란도 조르고 있고 미국도 조르고 있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대치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 아그라치 외무장관과 갈리바프 의장 간에 서로 다른 상충된 입장을 한번 그거 보시겠어요? 예. 휴전협정을 에 따라서 전면 개방하겠다는 아그라치 입장. 갈리바프는 그럴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 우리가 허락해야 된다는 입장. 여기에다 이란 군부와 혁명수비대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주말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스카 이후의 조치도 그렇고 이란 내부에 지휘 체계가 붕괴됐다는 얘기도 있고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렀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군부 강경파를 이제는 사실은 통제하지 못하는 거의 통제 불능 상태로 넘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협상력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국합, 배드캅 일종의 나눠서 한다는 뭐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지금 허연준 앵커가 예로 든 선택지만 한 4-5개 됩니다. 네네. 맞아요. 맞아요. 거의 정답이야. 왜냐하면 허 앵커도 몰라요. 네. 저도 몰라요. 그 5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복권입니까? 그렇게 선택지가 많은 거는 네. 그 어느 것도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란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 자, 굳이 말하면 1차 협상단의 대표 단장 격이었던 이 갈리바프는 실용 보수적인 노선이 좀 있어요. 네. 이란 혁명수비대의 눈치도 보지만 그래도 외국물을 좀 먹었고 그러나 좀 더 어디에 가깝냐? 모즈타바에 가깝죠. 그러니까 모즈타바에 가까우니까 단장을 시켜준 거 아니겠어요? 국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장. 그러니까 이재명이 우원식을 보낸 건데 그 우원식 격의 저 갈리바프가 지금 조금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있냐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강경파들의 말에 지금 좀 더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존심도 없이 만약 뭐 그 고농축 우라늄을 반출을 하는데 합의해 줘 버리거나 이러면 저는 갈리바프가 암살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회 의장이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 이미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순회급이 50명 이상 폭살된 나라예요. 그 1인자, 2인자, 3인자, 4인자로 내려가는 나라인데 의회 의장이라고 2, 3인자, 4인자가 없겠습니까? 아무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목숨 보존을 위해서도 지금 이슬람 혁명수비대 강경파 그 뒤에 있다고 봐야 되는 이 모즈타바의 얘기에 좀 더 치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2차 담판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갈리바프가 하는 것은 좀 더 그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도 이제 확실치는 않지만 그나마 그다음에 아라그치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좀 더 친서방적이에요. 자, 도쿄 주재 이란 대사를 3년이나 했어요. 일본에 와서 3년 살았던 사람이고 실제로 외무장관이라는 보직 자체가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외국 장관들도 만나고 이란 뭐 유엔에도 가고 국제 무대에 나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좀 더 혁명수비대 쪽보다는 서방 쪽에 가까운 인사라고 봐야죠. 사실은 더 뛰어난 사람이 라자리니가 있었는데 네. 라자리니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는데 실권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죽여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역할을 그나마 아라그치가 대신하고 있고 아라그치는 뭐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상하고도 통화하고 여러 나라 외상하고도 통화하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조현하고도 통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친서방적이다. 그러니까 그 혁명수비대와 미국으로 보자면 갈리바프가 혁명수비대 쪽에 더 가깝고 아라그치는 물론 이란 편이긴 한데 조금 미국의 말을 듣고 이 2차 담판을 어떻게든 형사시켜 보려고 하는 쪽이다.
뭐 그 정도 보는데 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결국은 저 두 사람이 이란 사람이니까 이란의 국익을 위해서 어쨌든 협상을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세게 밀어붙이는 강경파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과 타협을 이끌어내는 온건 쪽에 가야 될 것이냐.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누가 진짜야. 요새 뭐 노란봉법 때문에 노조에서 하는 얘기가 있다잖아요. 진짜 사장 나오라고. 예. 뭐 이재용 나와라, 정의선 나와라 그러고 있는 거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란 내부에서 누가 진짜냐. 저는 그런 그 협상의 난맥이 있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서로 연극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는 이란이 당면한 상황이 너무 지금 급박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셨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런데 이 좀 디테일한 부분 하나를 좀 여쭤볼게요. 혁명수비대가 인도 이 선박을 공격한 장소에 관해서도 좀 주목하는 분들이 있던데 오만 북동쪽에 있는 해상입니다. 그 한번 지도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부분을 잠깐 띄워놔 주시죠. 그런데 호르무즈의 정중앙 쪽이 아닌 좀 북쪽을 때린 이유가 뭐냐. 더군다나 오만에 상당히 인접한 지점을 왜 때렸느냐. 이제 이에 관해서 일부에서는 인도까지도 또는 오만까지도 이 분쟁에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그 지점을 공격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오만은 네. 입장이 이란과 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 아래로 나누는 나라잖아요.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뾰족하게 올라온 저 조그만 영토가 오만 영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를 빠져나오면 오른쪽 아래가 오만만이잖아요. 네. 그쪽에 아덴만이 조금 더 가면 있고 그 옆에 바브엘만 대부가 있고 거기 우리 청해부대도 있고 미 해군이 지금 그쪽을 꽉 막고 있는데 자 호르무즈로는 중국 배가 이란 가려다가 공격까지 당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거의 완전히 물샐 틈 없이 지금 해상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네. 다만 오만은 조금 약간 눈치를 본다고 볼 수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오만 그 걸프 협력국 GCC의 일원이기도 하면서 또 이란이 뭐 이렇게 통행세 받자는 문제에서는 좀 거부감을 갖고 네. 국제 해협은 통행세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오만이 우리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잘 믿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 이란이나 중국이 오만 쪽 바다를 이용하려고 할 유혹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위쪽은 워낙 경계가 세니까 오만 쪽으로 나오면 어떻게 숨통이 빠져나갈 길이 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자꾸 오만 쪽으로 내려오니까 네. 미군이 그쪽에서 본보기로 납포도 하고 공격도 하고 좀 그러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오만 쪽을 이번에는 지금 미국이 더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전쟁이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저는 이 휴전이 이틀 뒤에 끝나도 2주 연장한다는데 더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2주 연장을 하면서 또 시간을 벌겠죠.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계속 공격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있는 변수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공격이에요. 거기는 오히려 반대로 내각은 강경하게 지금 헤즈볼라를 공격하자고 하는데 내각 동의도 받지 않고 네타냐후가 그 승인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내각으로부터 네타냐후가 공격을 받고 있는 약간 좀 재밌는 형국이에요. 거기도.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변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변수가 지금 여러 개예요. 방정식으로 말하면 X, Y, Z까지 3차 방정식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 돼가지고 쉽게 풀리지 않는다.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원유 가스 사정은 절대 또 나프타 사정은 네. 절대 한두 달 안에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전쟁의 복잡다단한 양상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이 원유 수송로로 알려진
뭐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 중국, 일본, 한국 모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파급이 어떤 쪽으로 갔을까요? 미국산 원유를 구매하기 위한 각국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량의 빈 유조선들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약 한 8, 9일 전쯤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허풍을 떠는 거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분석가들도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도 한번 좀 이렇게 이동하는 호르무즈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수송선 대형 유조선 한번 이미지 있으면 띄워놔 주세요. 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동산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미국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다. 즉 그래서 미국 등 비중동 지역의 원유 도입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자 미국의 원유, 미국산 원유 실제로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건 그냥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네. 주말 사이에 보도를 했고 다른 언론들이 다 따라서 보도하는 실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유조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유조선은 급이 세 급이 있어요. 네. 파나맥스급이라는 게 있어요. 파나막스. 이 제목은 어디서 나왔냐면 파나마 운하의 통과에 맞게 돼 있는 유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파나마 이 운하가 미국 가려면 통과돼야 되는 반드시 그 운하인데 이 운하가 큰 배는 못 지나가요. 5만에서 7만 톤급 배만 지나간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배를 파나막스급 유조선이라고 하고 그 위에 좀 큰 배 이걸 VLCC라고 합니다. 네네. Very Large Crude Oil Carrier. 이거는 기준이 15만 톤이에요. 15만 톤 넘으면은 VLCC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또 세계적으로 많이 운용하는 건데 요거는 뭐 통상 15만 톤 이상이라지만 한 20만 톤 이상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많게 실으면 한 200만 배럴 가까이 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진짜 큰 배가 뭐냐면 ULCC라 그래서 울트라 라지 크루드 오일 캐리어. 이거는 기준이 40만 톤. 엄청나죠. 그러네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걸 만들어요. 한화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는 벌써 55만 톤급 유조선도 만듭니다. 자, 왜 이렇게 유조선 얘기를 갑자기 저 사람이 하는가? 그런 배들이 파나막스급 말고 VLCC, ULCC가 108척에서 138척이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빈배로. 거기다가 미국산 기름 채워가지고 오려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는데 김정관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 빈 유조선에 우리나라 유조선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미국에서 이제 줄을 서시오. 옛날에 허준의 그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줄을 서시오. 미국 유조선들 미국 기름 사기 위해 줄을 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제 중동산 기름에다가 의존해 가지고는 나라 결단나게 생긴 상황이 자꾸 보이잖아요. 네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세상이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산 여러분이 뭐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라는 건 다 이제 아실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름을 사야 돼요. 미국 기름을 사려면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야 돼요. 멕시코만으로 해서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행렬이 엄청나고 지금 가고 있는 배만 저게 지금 가는 행렬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오른쪽 물라카 해협을 통해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쭉 돌아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 그 다음에 대서양 쭉 올라가 가지고 멕시코만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멕시코만 올라가려면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야 된다. 근데 그걸 우회하는 엄청나게 큰 유조선이 70척이 지금 가고 있대요. 자, 이제 우리가 값싼 중동산 기름을 사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김정관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미국 기름 사려고 줄을 서는 형국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 상황이나 나프타 대란 사태로 실제로 벌어질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나프타 대란이나 이런 이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만일 종전협상으로 가서 극적으로 타결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이게 낙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해 있는데, 만약 그럴 경우 한국 정부 경제나 이 나프타 대란 사태로 맞고 있는 생활 또는 기업 현장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정말 깝깝하죠. 정말 깝깝해요. 네. 왜냐하면 정부의 한 관계자가 4월 말까지만 버티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4월 말까지 딱 열흘 남았어요. 네. 하늘에서 나프타가 쏟아집니까? 그런 상황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는 그 미국이 한국의 목숨줄을 더 틀어주는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프타는 석유를 가지고 만드는 재료예요. 다 아시다시피 석유를 200~300도의 고열에서 증류시킬 때 나오는 그 재료가 저기 위에서 보이잖아요. 아주 제대로 보여주시는데 제일 밑에서 아스팔트, 중유, 경유, 등유, 나프타, 휘발유, LNG 이런 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프타는 석유가 있어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석유가 없으면 나프타를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동 기름을 가져오는 게 어려워진다면 이제 미국 기름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엄청난 보험료, 또 아까 그 백길 보셨잖아요. 네네. 그냥 눈으로 봐도 한 5배, 6배 긴 백길을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얼마를 수송료를 내야 될 건가? 그리고 미국이 기름을 막 다 주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매긴 성적표하고 치부책을 들춰보면서 이제 주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 나토국들에 대해서 지금 빨간 표시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전부 다 지금 참 못했어요. 한 3개쯤 올라가 있을 거고 한국도 2번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 도와줬다는 얘기를 백악관에서 2번이나 했습니다. 따라서 별로 좋은 점수는 아닐 거예요. 수미양가로 따지면 저는 미에서 양사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주더라도 아주 애를 먹일 것이다. 비싸게 주면 무슨 소용입니까? 75년 한미동맹이라고 봐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번 중동전쟁에서 별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좋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 기름이라도 싸게만 가져오면 좋은데 미국 기름을 비싸게 주고 애를 먹여서 주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 한국의 원유와 나프타 대란은 저는 그냥 명약 관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장미꽃 필 때쯤이면 알 것입니다. 예. 자, 이제 국내 문제로 한번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이 대북 정보 공유에 대해서 중대한 지금 상황이 발생을 했죠. 자, 정동영의 그 발언 이미지 한번 먼저 볼까요? 예, 정동영이 저 발언을 국회에서 했죠. 영병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리한음 농축시설에서 고농축 우리한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평북의 구성시를 아주 정동영이 새롭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꼴이 돼버렸는데, 미국이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 조치를 한 이후로, 밝힌 이후로 실제로 하루에 50에서 100장 정도의 대북정보가 중단됐다. 지금 8일째인가요? 9일째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가벼운 입이죠. 원래 뭐 MBC 기자 출신이고 말은 네. 잘합니다. 네. 정동영 하면 뭐 전주가 낳은 앵커인데 언론계 쪽으로 보면 선배인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갔을 때 낙타 타고 화장하던 사람이니까 포장술이 대단히 능합니다. 통일부 장관 시절이 기억나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실제 상황이 있어가지고 박수를 치고 그래야 되는데 기자들이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연출을 하더라고. 아까 그대로 한번 다시 합시다. 그거 YTN 돌발 영상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퍼포먼스도 강하고 쇼도 잘하고 나이가 70이 훌쩍 넘었는데 뭘 아는 걸 참지를 못해 저 사람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구성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구성 얘기를 국회에서 하는 바람에 우리가 잃게 될 지금 이 대북 자산이 정보 자산이 돈으로 따지면 저게 얼마가 될까요? 지금 미국이 실제로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기 시작했다잖아요. 네. 아니 설마 했는데 제한을 한 거예요. 근데 영변과 강선은 다 알려진 얘기예요.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왜 구성을 얘기했느냐?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통일부 대변인 성명으로 그거 라파엘 그로시가 기조연설에서 말했던 거고 또 다른 그 국제적인 연구기관이나 학자들이 한 얘기를 나는 다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한 거다. 일단 거짓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는 그런 얘기를 기조연설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더니 요새 팩트체크 제대로 당해가지고 그렇죠. 미국에서 아니 라파엘 그로시가 했다고 당신 입으로 얘기했는데 라파엘 그로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 정보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점점점 하니까 미국이 그렇지. 우리가 준 정보 맞구만. 앞으로 정보 못 줘. 자, 이 정보를 못 준다는 얘기와 어떤 사건이 결부될 수 있냐면 북한이 일요일 6시 아침 6시 20분 좀 넘어가지고요. 네. 신포 잠수함 기지에서 SLBM을 쐈어요. 예. SLBM이 뭐냐? 잠수함에서 이 미사일을 사출 방식으로 홀드론치라 그래요. 그거 보고 빵 쏩니다. 여러분 가끔 인터넷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럼 팍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2차 폭발을 일으켜서 날아갑니다. 자, 이 기술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냐 못 개발하냐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북한이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사거리는 140km 정도밖에 안 돼서 거리 자체는 위협스럽지 않은데 이게 잠수함에서 콜드론치 방식으로 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왜? 미국이 이거 탐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물 밑에 있다가 네네. 자 P3C 해상 초계기 같은 게 이제 밑에 있는 그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은 파악을 해요. 근데 걔가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 바다 밑까지 보는 장비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쏘면 그 순간 파악은 해야죠. 그건 미군밖에 못해요. 네네. 근데 미국이 바로 그런 식의 정보를 일본에는 실시간 공유를 해주는데 한국에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남북 화해 되니까 남북 화해 원년이고 DMZ 평화의 길 다 개방했으니까 북한이 봐줍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사고를 쳤는지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도 이 큰 사고에 대해서 지금 지방선거 44일 남아서 그런지 거의 그냥 뭐 그게 설마 그럴라고?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국익에 손상되는 발언을 했어요. 예. 왜 구성을 입에 담습니까? 그러니까 뭘 알면 참지를 못하겠나 봐요. 그게 병폐인데 그냥 개인 정동영이면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 통일부 장관의 직함을 가지고 미군이 공유한 게 분명해 보이는 정보를 국회에서 발설함으로써 미국 외무부와 국무부와 주한미국 대사관의 항의를 받더니 결국에는 대북정부 공유 차단, 일부 차단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감 정보를 안 주면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떡할 거예요 이제? 예. 자,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재명 정부는 뭐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재명 정부 내에서도 일부 고위급 인사들은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뭐 지금 국가안보실에서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으로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뭐 대북파들은 그렇게 인식할까요? 뭐 그 장면이 엇갈리긴 하는데 일단 미국의 정보 금수 조치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 이제 우리 군의 대북 감시 능력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하는 거 하나 하고 이번 미국의 정보 금수 조치가 사실상 그간에도 좀 한미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꼬여오고 있는데 한미의 이 정보 관계에 일단 금이감으로써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가질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가장 저는 쉽게 비유를 하자면 네. 그 동안에도 좌파 정부 때마다 이 정보 공유가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 일본에는 주는 정보를 주한미군에는 동시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그 문제가 사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요가 장관급이 미국의 공유 정보를 일종의 유출한 셈이 됐는데 보통 사이가 좋았다면 넘어갔을 거예요 미국 정부도. 네. 그런데 정동영은 사사건건 지금 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뭐 그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이라든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라든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싫어하는 조치들만 해왔잖아요. 예. DMZ의 그 안에 있는 이제 관광을 허용하는 문제도 그게 유엔사 관할이잖아요. 1953년 정전협정 때 그 유엔 사령관의 관할 jurisdiction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관할권 안에 준다라고 했는데 그걸 왜 한국군이 갑자기 여기서 한국 정부가 자주 국방을 한다. 뭐 주권 국가가 그걸 마음대로 못하냐? 아니 주권 국가가 해도 돼요. 다만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유엔군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당신네가 75년 전에 서명한 정전협정상에 우리가 관할한다고 돼 있는 걸 왜 여기서 자주국가가 나오고 자주권이 나오고 주권이 나오느냐. 그 주권과 저 DMZ 관할권은 별개 문제다. 그러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 사령관, 다시 말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으니까 승인을 받아달라. 근데 승인을 받기 싫다고 해서 지금 155마일 휴전선 안에 있는 저 관광을 전면 허용했는데 아니 지금 사실 이렇게 막 국제적으로 전쟁이 막 터지고 피해가 구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예. DMZ 관광이 그렇게 필요한 걸까요? 저는 일단 거기에 의문을 표하고 그런 식으로 정동영이 사사건건 미국의 비위를 건드렸고 긁었고 이러다 보니까 구성이란 말 한마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미국이 정식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빌미는 정동영이 제공했다. 제가 보기에 만약에 미국이 이로 인해서 계속 그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그 이상 가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은 장관 하나를 인당수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장관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네. 통일부 장관 하나 지키자고. 물론 이재명과 정동영의 특수관계는 알아요. 정동영이 이재명의 정치 최초 스승이야. 그 다음이 이해찬이죠.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네. 그 스승에 대한 예우 때문에 그런다면 더 큰 나라 이익을 생각할 시점이 오면은 장관은 이재명이 그냥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정동영은 배지도 달고 있는 사람이니까 고집하지 않을 순간이 오면은 인당수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올 필요도 없이 그냥 대통령 이재명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훨씬 더 많은 국가 이익이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정동현 뭐 경질 사유로도 충분하죠. 예, 국가의 중대한 비밀을 유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경질을 해야 되죠. 그 장면 살펴봤고요. 이제는 일본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일본과 중국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대만 해협을 상당한 무장을 한 채 통과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군함 포함해서 그 상황 한번 이미지로 지금 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중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지치라는 구축함이네요. 이카지치 모습이 담겨 있는 데다가 대한 미사일이 탑재된 모습도 확인됐다고 일단 중국 측이 밝혔어요. 일단 대만 해협에 관해서 사실 일본이 구축함이 직접 나선 상황인데 중국 측이 발끈했네요.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그냥 대만의 디귿자만 나와도, 물론 디귿자가 아니라 타이완 얘기만 나와도 그냥 벌벌 부글부글 끓잖아요. 막 네. 경로하는 거니까 저게 이제 도련선입니다. 이른바 도련선. 섬과 섬을 사슬로 연결했다는 중국식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그 라인이 이제 그어져 있는데 일본 해상자위대의 그 정보선이 저길 지나가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중동 상황이나 네. 지금 아니 중동에서 벌어진 일이나 중국이 대만하고 그 좁은 저 바닷길이 저게 대만의 영해도 있고 중국의 영해도 있잖아요. 근데 네. 중국은 대만 자체를 그냥 외국으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부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홍콩처럼 또는 마카오처럼 자치시키고 있는 그게 중국 속마음 아닌가요? 얼마 전에 그 대만의 야당인 국민당의 여성 그 대표가 당수가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또 머리 조아리고 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선언한 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은 지금도 그런 마음인데 이게 왜 다카이치가 잊어버릴만 하면 저렇게 한 번씩 내 안방에 와가지고 저기 지나다니느냐. 저 사람이 이제 국민당 여성 당수입니다. 원래 장개석 전 총통의 유지를 받드는 당이 국민당인데 지금은 중국당이 돼버렸어요. 중국과의 병합을 원하는 당이 지금 국민당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지하에서 장개석 전 총통이 참 통탄할 일이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만 출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진당이 지금 뭐 권력을 잡고 특히 대만에서 태어난 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중국은 외국이야. 우리는 독립국이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간격은 쉽게 해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의 문제와 중국 문제를 왜 지금 중국이 이란 문제에 저렇게 민감하냐. 결국은 이걸 잘못 방치하고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 네. 그러면 대만 문제에도 자기네가 나중에 이걸 적당히 이렇게 병합을 하려고 하는데 네. 안 되면 군대를 뭐 내보내서라도 지금 무력 병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 일본이 자꾸 저렇게 딴죽을 걸잖아요. 딴죽을 걸고 이렇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밉고 싫겠습니까?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가 지금 빛을 발해요. 제가 볼 때. 그 할 말 다 하고 미국과 굳게 손을 잡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중동에서도 지키고. 자, 아까 그 유조선 얘기도 나왔지만 네. 이번에 이재명이 그 다국적 화상회의 참석했었잖아요. 네, 네. 일본은 참석 안 했어요. 그랬죠. 아니 일본은 무슨 생각이 없어서 그 화상회의 그거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인터넷 그 노트북 켜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참석 안 했을까? 미국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훨씬 더 많고 지금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미국 원유 사와야 되잖아요. 미국 알래스카산 천연가스 사와야 되잖아요. 네. 일본은 이미 기초 정지 작업도 우리보다 훨씬 더 해놨어요. 에너지 위기에서 다카이치는 어떻게 할지를 다 지금 계획이 딱 서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중동 기름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와서 미국 기름을 받아야 되는지 또 마크롱 손 잡았다가 뭐 지금 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별 신경을 안 씁니다. 네. 본인 앞에 와가지고 이미 하나의 중국이라고 무슨 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고 있을 거고 일본이 지금
사사건건 비위를 건드리고 있는데 또 일본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미국이 떡 버티고 있고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이 이 질문을 좀 제가 대신해 볼게요. 1분기 이제 실업자 수가 공개가 됐는데 102만 9천 명, 103만 명 정도가 지금 실업자 수로 공개가 됐어요. 2021년 이후에 다시 100만 명대로 지금 복귀한 상황이 왔는데 특히나 청년층이 실업이 가장 특히 29세 이하의 실업이 가장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 지금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 어떤 상황으로 평가하세요? 저는 정말 우리 미래가 깜깜해요.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100만 명대 실업자가 5년 만에 왔어요. 그런데 60대 이상의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는 확 늘었어요. 제조업, 건설업 중심으로 또 AI의 여파로 지금 대학 나와서 싱싱한 두뇌와 각종 자격증, IT에 관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20대들이 4명 중에 1명이 놀아요. 기업은 40, 50대 경력직은 뽑는데 20대 신입은 안 뽑아요. 자, 그러면 그 20대가 계속 20대입니까? 10년 뒤에는 30대고 20년 뒤에는 40대예요. 그러네요. 흔히 나라의 동량지제란 말 씁니다. 동량이 뭐죠? 동량의 그 량이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20대 대들보가 썩어가고 있어요. 40, 50대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은 20대에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언제까지나 그들이 40, 50대고 언제까지나 20대가 20대에 머물러 있느냐. 20대는 신입될 기회도 못 가져보면서 그냥 놀아요. 대학 나와가지고. 저는 이런 위기가 왜 방치되지? 20대 남자들, 이대남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안 찍고 보수화돼 있고 심지어 무당파니까 신경 안 쓴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사실 또 하나 우리 허영카가 안 물어보셨지만 진짜 아까 대만 얘기 잠깐 나왔지만 창피한 일은 이거예요. 대만이 올해 안에 1인당 GDP를 4만 2천 불을 달성합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 언제 가는 줄 알아요? 2028년 돼야 4만 695불을 갈 수 있다고 전망이 돼 있어요. 2년 뒤에도 올해 대만에 뒤져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앞으로 5년 뒤에는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10,000 이상 제친다. 대만은 인구가 2,200~300만 밖에 안 돼서 섬나라고 우리의 모든 면에서 국세가 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안보적으로 대단히 아까 중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아가리 앞에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TSMC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을 키워가지고 지금 경제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GDP를 앞선 게 22년 전이에요. 22년 전에 추월해가지고 22년 내리 앞서다가 지금 그 추월 당한 게 3년밖에 안 됐는데 점점 K자형, 악어형으로 입이 벌어지고 있어요. 위가 대만이고 아래 입이 한국이에요. 아니 5년 뒤에 우리가 대만보다 1인당 GDP가 10,000불이나 적대요. 10,000불이면 1,500만 원이나 적다. 이제 대만이 한국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왔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지금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부족이 AI 일자리 부족의 20대 실업률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60대, 65세가 일자리 많으면 뭐예요? 저도 60대 초반이지만 보건 서비스업 무슨 단순 그 근로 그런 데 나가서 용돈 버시는 거예요. 나라의 청년들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일자리를 못 갖는 기둥뿌리가 썩어가는데 위기의식이 없다? 그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란 중동 사태 특히나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금 폭발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네요. 파키스탄의 종전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미국은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이란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자, 국내 뉴스도 좀 같이 다뤄봤습니다.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리더 아카데미 재사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재사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